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업, 부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래요. 그럼 얘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지을 목적의 땅은 택지였죠. 그래서 지금 기억이 틀렸습니다. 부지는 땡땡 부지는 땡땡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였어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였죠. 그래서 기억이 X인 순간 1번 X, 그 다음 2번도 기억이 들어있으니까 X, 5번도 기억이 들어있으니까 X예요. 그 다음 3번과 4번을 보시면 지금 니은과 리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디귿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봤더니 디귿은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이게 표준지죠? 네. 그래서 지금 디귿이 5예요. 그럼 디귿이 5인 순간 디귿이 없는 3번을 지우면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2번.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획지의 숫자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필지가 2획지가 돼 있다면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른 둘이니까 구분해서 평가한다. 기억나시면 됩니다. 필지는 뭐였죠? 법률상의 등록단이었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리을. 후보지 이행지가 나오면 대분류 상호간인지 소분류 상호간인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그럼 얘는 대분류 상호간이잖아요. 서로 전환 중인 토지였습니다. 전환이 된 다음에는 전환된 것을 불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을도 5가 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4번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그래요. 1번,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정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로도 정보 가치를 누릴 수가 없죠. 초과인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보에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도 반드시 초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는 발생하지 않죠.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거였어요. 완전 경쟁시장은. 그 다음 2번. 완전 경쟁시장, 말 그대로 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학문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았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되는 겁니다. 3번.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어서 불완전한 경쟁을 하는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도 그러면 정보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보 가치는 존재하죠. 그때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더라. 할당이 효율적이 된다.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웠죠? 불한당, 불할당 이렇게 외웠었죠. 불한당이라고. 그래서 불안정 경쟁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습니다. 뭐와 뭐가 같아지면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같게 만들면. 그 다음 4번.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의를 해주세요.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도 있고 중강성도 있고 강성도 있죠. 그럼 약성에서는 어디까지만 반영돼 있죠? 과거만. 그럼 현재와 미래는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현재와 미래에는 정보 가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정보에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를 죽였죠? 그럼 미래를 동그라미 치고. 그럼 미래의 정보는 아직 반영되기 전이니까 정보 가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였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만약에 맞는 문장이 되려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두시라고 그랬죠? 그럼 다 반영됐으니까 다 죽여요. X를 칩니다. 그럼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X였죠. 근데 주의하실 건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다 누린다? 당연히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그래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비율분석법에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부채를 감당해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럼 부채를 감당해내는 건 순영업소득이지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은 순영업소득이 분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그럼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잖아요.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말한다. 순영업소득이 분자네요. 그러니까 맞죠. 2번.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당액에 뭘 곱해야 돼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원리금이 나오죠.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이거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저당 이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액에 저당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X네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죠. 그래서 저당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저당 지불액이 나온다. 이게 원리금이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는 저당 상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당 상수가 만약에 없다면 저당 상수의 역수인 뭐가 주어진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주어진다. 그럼 그걸로 나눠서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때 저당 지불액과 부채 서비스액의 성격이 똑같다고 보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2, 대부 비율이 4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8%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의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기억나셔야 될 게 있어요. 환원율을 구하는 5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그 5가지 방법 중에 성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었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개털법, 개털법이었죠. 그때 부채 감당법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저수지 갖다 찍고 온다고 했어요.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수지, 그래서 저수, 저당 상수지, 저당 이자율이 아니었습니다. 순서대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그래서 MM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저수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0.4 곱하기 0.1을 해주시면 0.08이 나와요. 그러니까 8%가 맞죠. 그 다음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 분자가 더 작은 거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5입니다. 5번.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여야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서 차입자가 배를 째라고 배를 내미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